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채 문제가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어디가 끝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식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가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시덥지 않은 이야기 취급하는데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지금 경제가 흘러가는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중요한 포인트를 언급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아무튼 요 며칠 들어 건전하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던 그런 시중은행들의 문제도 기사를 장식하고 있고요. 작년에 문제 터지고 급하게 수습 들어갔던 새마을금고 이야기도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금융권에 어떤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고금리 연체율 상승에 우리 금융권 부실이 엄청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일 전 27일에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그룹 기준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만 2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년 새에만 48%가 급증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추정 손실의 개념이 뭐냐 하면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같은 경우에는 위험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추정 손실은 건전성이 가장 낮은 단계로 은행의 경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손실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떼인 돈인 거죠. 참고로 이번에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안고 있는 추정 손실을 발표할 때 농협금융그룹의 전체 추정 손실 규모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빠진 규모인데도 현재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의 위험 정도에 따라 건전성 등급이 있는데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고정 이하 여신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 고정이라는 등급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걸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실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정보다 2단계나 낮은 사실상 받는 걸 포기한 돈의 규모가 2조 원대라는 거죠. 네, 4대 시중은행만 해서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 이후로 잠깐 조용하던 상호금융부실 문제도 기사에 도배되기 시작했는데요. 연초부터 지금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에 있는 53곳의 새마을금고의 전체 평균 연체율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8.9%에 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8.9%면 여신만 취급하는 금융사도 연체율이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이런 연체율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네, 물론 전체 새마을금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체율이 10%를 넘어서 2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당 지역 본부에서는 연체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아직 금융당국의 제대로 된 진단도 뚜렷하게 안 보이고요. 당국 간 협의체는 아직 검사 일정조차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서울 등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미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고 연체 대출을 회수하라는 그런 지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점 폐쇄 검토 지시가 내려진 곳도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서울 지역에서는 PF 대출 상환 기준까지 변경하면서 대책 마련에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융권의 부실 가속화는 현재 지방은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폐업 처리된 건설업체 수만 1948곳으로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올해 들어 지금 이제 2월 지났잖아요. 근데 올해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만 해도 벌써 66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부실해져가는 건설업체에다가 지역에 있는 지방은행들이 엄청난 대출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국내 5대 지방은행들이 작년에 건설업권에 빌려준 대출 규모만 1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업 대출 중에서도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9.8%로 한 30% 정도 돼서 부동산 관련해서 나가는 대출 비중이 꽤 높은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국내 지방은행들이 건설업 대출까지 확 늘리면서 지금 수익성과 건전성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 역풍을 지금 그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상호금융뿐만 아니고 대형 시중은행에 지방은행까지 대출 문제가 갈수록 첩첩산중이네요. 네. 이렇게 사상 최대 규모로 커져버린 대출 부실 문제가 이제는 이금융권을 넘어서 그동안 별 문제 없다, 건전하다고 그렇게 말하던 시중은행에까지 부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현재 수준조차도 유지되기 힘들어 보이는 게 당장 금융권이나 금융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금방 보입니다. 이미 나간 대출도 부실률 급등하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인데, 그런데 이 와중에도 금융권에서는 당장 실적은 내야 되니까 신규 대출을 늘릴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부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가계대출 문턱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실적 방어한다고 올해 기업 대출을 지난해보다 더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 기업 대출 문제도 저희가 계속 다뤄왔었잖아요. 재작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예전처럼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기업들이 돈 구한다고 은행 쪽으로 확 몰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작년에 기업 부채가 급증하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IMF 위기 터질 때보다 더 높아져 버렸고, 국제금융협회에서도 주요 17개국의 기업부도 증가율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 약 40%로 기업부도 증가율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연구원에서도 4대 은행에서 기업들이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못 갚는 깡통 대출이 작년 한 해 들어서만 29%가 급증했고, 국내 200대 기업 가운데 단기부채 상환 능력이 작년보다 악화된 곳이 절반이 넘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불과 작년 초겨울 때 쏟아졌던 기사 내용입니다. 더 이상 가계부채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부채 문제까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 내부에서조차도 경계감이 터져 나왔다고 난리였던 게 기껏 3, 4개월 전인데,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스트레스 DSR 때문에 가계 쪽에서 대출 실적 올리기 힘드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기업 대출 쪽으로 은행들이 올해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기업 대출에 담보 대출도 있지만 신용 대출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기업 활동 여건에서는 일반적인 가계 대출보다 기업 대출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장 대출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부실 관리를 위해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잣대가 더 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공연불이 되어가고 있죠. 어차피 답도 없는 거 진짜 끝이 어딘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이 금융부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유는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하는 조치들만 보더라도 금방 확인이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연체가 불가피한 취약차주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 금융 숨통을 틔워준다는 차원에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등 다음 달부터 신용 대사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걸 통해 최대 298만 명이 신용점수 등에서 혜택을 볼 거라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그동안 성실히 빚 갚은 사람은 뭐가 되니 하면서 말이 참 많은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은 개인들 사정이 안타깝지만 돈을 빌려도 못 갚을 확률이 큰 그런 상환 능력 떨어지는 저신용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신용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취약차주를 금융활동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목적이야 좋겠지만 이 엄청난 숫자의 저신용자들이 신용 사면 이후에 이들이 다시 금융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 금융권에서는 경계감이 가득해요. 그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져서 신용이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연체 이력이 삭제되고 신용이 올라서 다시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갈아타기가 또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용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신용이 올라가서 또 대출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도 상환 능력이 없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또 연체로 이어지게 되겠죠. 대출 규모는 더 커질 거고요. 벌써 이금융권에서는 이런 상환 능력이 취약한 중저신용 차주들이 신용 사면으로 카드론 등에 다시 유입되면 가뜩이나 건전성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연체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또 신용평가 조건이 되는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네, 사실 금리 올려서 대응하는 거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자가 올라가는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문제가 2금융권뿐만이 아니라 1금융권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2금융권에 대출밖에 안 되던 사람들이 신용 사면으로 신용 점수가 올라서 은행권의 신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사람만 해도 2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당사자 본인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전체 금융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를 계속 더 키워가는 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신용등급, 신용평가가 점점 의미가 퇴색되죠.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더 정확한 신용평가인데 그걸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2년 전부터 정부하고 금융당국에서는 주구장창 관리되고 있다,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데, 근데 그때부터 상황을 짚어보면 드러난 문제들을 수습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정리되는 거 하나 없이 오히려 해결 못한 문제들만 계속 쌓여가고 있을 뿐인 거고, 계속 상황만 더 곪아가면서 악화되게 만들고 있을 뿐이잖아요. 저는 요즘 관리 가능하다는 그 말이 부실을 관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잘 안 느껴지도록 위기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관리 가능하다 그 말같이 들리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정부가 금융 문제를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100점이죠, 100점. 네, 그렇게 보면 100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빨리 캐치해야 하고요. 아마 주변에 아는 지인 중에 은행 다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물어보면 바로 알 겁니다. 지금 대출 부실 현실화되고 있는 거 얼마나 지금 부실해지고 있는지 연체 관리한다고 날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 실적 늘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그리고 임원들도 자기 임기 내에서는 부실 문제 터지면 안 되니까 그거 안 터트리려고 또 대출 연장시켜주고 갈아타기 해주면서 괜찮다 안 터진다 하면서 계속 시간만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이거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중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이 이 상황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풍선을 불 때 보면 풍선을 한참 불 때는 점점 커지니까 터질 것 같은데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바람을 붑니다. 근데 계속 바람을 불다 보면 특정 시점부터 풍선이 별로 안 커지는 것 같은데 계속 바람을 불어 넣어도 생각보다 풍선이 단단하게 잘 버틴다는 느낌을 받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때는 풍선이 한참 커질 때보다 방심을 하죠. 지금 분위기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